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이동호 초대석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 그 다음에 뭐 민노총 등등 그런 노동정책, 기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TV 이름이 바뀌셨어요? 예, 자유서울에서 이제 경세방락 김대호 TV로. 예, 자유서울은 지난번에 이 서울시장 출마하시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경세방락으로. 경세란 말이 참 우리 지난번에 네.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경세 토론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세란 말이 좀 뭐 익숙지 않을 텐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경세란 말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아니, 경세는 뭐 조선왕조실록에도 제법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는 원래 경세재민의 그 준말이거든요. 경세재민. 네, 그러니 그 안에 이제 경세라는 것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건 이제 국가 경영이고. 그러니까 경세라는 게 뭔가 경영할 경자죠.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예, 쓰는 거죠. 경제할 때 그 경자도 그 경자고요. 그건 예. 세상세자인데 원래 그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 그러거든요. 말이 좀 어렵네요. 좀 아니, 언어가 없으면요 존재가요 없거나 아니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지. 이제 집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듯이. 네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라 경영하는 게 정치 본령이죠. 근데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본말이 전도돼 버렸잖아요. 원래 본원 경세고요. 그 다음에 말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말이 선출직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원래 어떤 본령인 국가 경영, 즉 경세 또는 경세재민 이것이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서 네. 우리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정치의 본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네. 결국 경세를 위해서 정치에 나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이 개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경세라는 개념하고 경세방략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네. 뭔가 지금 그 경세, 네.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기 출세의 방편이랄 자기가 실현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인식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제공하는 적과 꿀을 지가 먹고 그다음에 좀 나눠주기 패거리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권력이 운영하는 이제 그 족쇄와 오랏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미운 놈들한테 이렇게 딱 그냥 주고 사약도 주고. 지금은 정치의 우리가 본말 전도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정치 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치가 뭐냐?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말이 원래 이제 경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걸 갖다 일부러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영어로는 경세를 뭐라고 할까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보통. 스테이트 크래프트. 예,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크래프트 뭐 크래프트. 보통 이렇게 이제 번역을 갖다가 합니다. 예. 오늘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김대호 소장님이 자신의 그 유튜브 이름을 경세방략 김대호 TV로 바뀌어서 그래서 김대호 소장님의 경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대호 소장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자외에서 우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 그리고 또 기업에 본인이 노동운동이 있으면서 했던 것과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서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전환 과정에서 가졌던 수많은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원래 오늘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예, 지금 문제는 뭐 가장 심각하죠. 정말로 이게 여간 심각한 게 아닌데 예. 의외로 이제 지금 예컨대 뭐 LH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찰 파괴, 뭐 법치 파괴 뭐 이런 것들 안보 파괴 뭐 이런 것들에 눌려 가지고요 덮여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그 이 고용과 미래, 청년과 미래 세대한테 어마어마한 이
이 뭐랄까 타격을 갖다가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기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둥에 이제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노조가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 줄이는 거 뭐. 예,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급격 인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노조 중심하는 거하고 예, 예.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거 이게 이제 소주성이군요. 예. 그것이 이제 소주성의 중요한 지주들이거든요. 지주들이죠. 예. 그래서 또 친노조 정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또 아주 그냥 또 서로 한 패처럼 결합돼 있죠. 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노조원이 되고 그것도 민노총 노조원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죽은 노조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젠 다른 각도를 좀 틀어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를 좀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야 뭐 민노총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노동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뭐 워낙 쏟아내실 말들이 많을 테니까 네.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원래 이제 그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거리는 뭐냐면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시장이죠, 원래. 그렇죠. 뭔가 필요해야 예.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소비자가 이제 그 일거리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참 대부분의 어떤 일자리는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거리의 부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는요,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땅을 파는데 포클레인 하나하고 기사 한 명이 팔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삽을 100개 나눠줘 가지고 100명이 삽질하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더한 거는 숟가락을 갖다가 10,000개 나눠 가지고 그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라고. 원래 공공부문 일자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실제로 원래가. 생산성은 없고. 네네네. 포크레인 하나 같으면 충분한 걸. 예. 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려면은 아예 그냥 뭐 포클레인 하나 가지고 할 일을 갖다가 숟가락 10,000개 나눠줘 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문재인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 가지고 했으면 일자리 창출 많이 됐을 겁니다. 그건 참 재밌네요. 포크레인 하나면 충분한 걸 삽질하도록 만들고 숟가락 만들어주는. 삽 100개 그다음에 숟가락 10,000개. 그렇죠. 그러나 생산성은 훨씬 떨어지겠죠. 예, 이게 이제 족보가 원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족보가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마치 일거리 없이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라는 것 자체가요. 예, 그 부분은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가능하면 줄이고요. 그렇죠. 꼭 필요할 때는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이 계속 그 스몰 가버먼트를 외치고 공공부문은 가능하면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4년 동안 무식하게 이제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했는데 얼마나 늘렸습니까? 원래 이제 그 작년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거는 81만 개를 늘리겠다 그랬고요. 그 중에 17만 4천 개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64만 6천 개인가요? 그리 되면은 64만 6천 개는 공무원이 아닌 또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도하신문에 이제 공기업 관련된 이 적자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 보시죠. 뭐 이게 내용이 추락하는 공기업 36개 중 절반이 적자.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뒤로 넘겨보세요. 뭐 직원 수 늘어나고 있고 기관장 평균 연봉은 뭐 조금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예, 안 넘어갑니까? 예. 자, 보십시오. 공기업 36곳 주 가운데 절반이 작년 당기 순이익 적자돼 있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2020년 기준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등 36개 공기업을 합산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이를테면 보십시오. 한국석유공사 그 적자가 2조 4,392억 원. 작년도에 1,548억이었는데. 네네. 저는 몇 퍼센트입니까? 저거는 2000% 정도. 2000%네요. 광물장공사도 한 적자가 1조. 그다음 한국철도공사가 469억 적자에서 이제 1조 3천. 저 정도 400. 적자 내면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은요. 적자 내면은 뭐 그럼 고통 분담하겠지, 구조조정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기 보니까 발전자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가스공사들이 있죠.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기업. 저 동서발전, 예. 이게 이제 남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자, 저기 다 이익 내던 회사들이잖아요. 엄청난 이익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쪽은요,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온 국민을 호주머니를 틀면 돼요. 독점이거든요. 독점이니까. 전기 올렸다 그래가지고 좀 전기 안 쓸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전기값 올렸어. 전기 안 쓸 거예요? 불가능하죠. 자, 철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 적자도 보니까 469억에서 1조 3,427억 원으로 올랐어요. 자, 적자가 나면은요, 저쪽은 요금을 갖다 인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 안, 그럼 철도 안 탈, KTX 안 탈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걔들은 안 망하죠 또. 그렇습니다. 이게 망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국가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 그 시장에 의해 가지고 뭐 이 경영을 못하면은요, 그쪽이 망하고 그쪽 일자리를 잃고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딱 시스템을 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발전자 회사들 몇 개를 분리하니까 발전 민영화다 해가지고 저게 뭐 어떻게 이 발전 회사가 전기를 갖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그 자본의 어떤 그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막았어요. 옛날 그 철도공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철도 그때 SRT를 갖다 분리할 SRT 만들 때 분리할 때. 그때도 이제 민영화다. 그러면은 사실은 민영화 했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그걸 훨씬 잘게 쪼개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두 개 경쟁하면 두 개가 아니고 20개가 경쟁하면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도라는 망 자체는요, 이거는 시장 원리에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딱 틀어지고 그 위에 올려놓는 이 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항공기도 이렇게 그 노선이 있잖아요, 그죠? 노선이 있죠. 그 노선에 아시아나도 가고 그 칼도 가고 적강도 가고 그다음에 외국 항공사도 보면은 다 그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그죠? 있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철도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그 철로상에 민간 회사도 네.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자동화하거나 좀 싸게 만들어서 경쟁하게 하면 훨씬 서비스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갈 때 예컨대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기 안마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지. 민간 회사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 아니면은 그거다 뭐 저기 노래방 어떤 서비스를 갖다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양 도서를 읽어준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수면 캡슐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 상품을 갖다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좀 뭐 맛있는 걸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서비스 경쟁이 이제 되고요. 그러면은 요금도 이제 차별화되겠죠, 그죠? 이게 아니 원래 이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역도 좀 가능하면
예를 들면 몇 개 논스톱으로 가서 네네. 빨리 좀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기. 이를테면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요금 경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서울 부산을 갔다가 최근에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왔다 갔다 했죠. KTX는 편도 요금이 5만 원에서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비행기 요금은 만 몇천 원대, 2만 원대, 3만 원짜리를 제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그 팬데믹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이용객이 줄어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 보면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표도 있어요. 그렇지. 원래 말입니다. 이런 망산업들 있잖아요. 망산업이라 그러면은 예컨대 그 전파 있잖아요. 방송도 원래 그렇습니다. 방송도 주파수라는 게 일종 철로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항공 노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방송도 그 예컨대 저기 그 뭐 TBS라든지 SBS, KBS, MBC가 그 콘텐츠를 다 제작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수많은 어떤 외주 제작사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시간을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송출해도 되거든요, 원래. 마찬가지로 철도도 그렇습니다. 항공 노선은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 독점으로 막아가지고요. 망을 갖고 있는 놈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도 다 생산하거든요. 자, 그러면 독점이 된 거고, 독점이 되면은요, 자기들의 어떤 일단은 바가지 요금을 갖다가 씌웁니다. 바가지 요금을 갖고도 적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금을 인상을 또 더 올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요 적자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저 그래프. 저기 지금 2016년에 저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36개. 시절이죠. 예. 9조. 그다음에 9조는 2017년에 이익 내던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4조로 떨어지고 줄어들기 시작해서. 저게 문제입니다. 적자는요. 일시적으로 낼 수가 원래 있습니다. 뭐 등락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주요한 공기업의 문제는 일시적 적자가 아니고요. 구조적 경향적 적자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 그럼 구조적 경향적 적자가 일어나는 거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항상 이제 그 매출하고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용에는 이제 원자재비하고 인건비 등등등. 그렇지. 뭐 방방경영을 갖다가 하고 무슨 방방경영이 문제죠. 쓸데없는 인원을 갖다 많이 늘린다든지. 노조 달래야 되니까. 그렇죠. 임금과 복리후생을 갖다 늘린다든지. 늘려주고 그다음에 뭐 공공 일자리 만든다고 또 조금만 확 늘리면. 자, 그 뒤 잠깐 보겠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자, 이게 원래 이제 문재인이 그 지난 대선 때 했던 얘기인데 그 제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청년 고용 업무 할당제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제 저 얘기를 그다음에 넘겨 보시죠.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공무원 일자리인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개는 17조 원으로 충분하면서 계산 근거를 내놨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 채용하면요. 예컨대 30세 채용하면은 이분 60세까지는 가죠, 그죠? 30년. 30년은 기본.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면은 연금을 받겠죠, 그죠? 연금 받죠. 자, 연금 받는 때 평균 수명 5세, 6세라 그러면요. 요즘 뭐 85, 100세 6세인데 시대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90세, 95세로 가면은 30년 건속하고 이거 30년, 35년을 그러니까 연금 받네요. 연금인데 또 일하는 있습니다. 것만큼 또 연금 받네. 그 연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뿐만 아니라요. 국민연금하고 달리 유족연금이 좋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성보다 여성이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한 17살 더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게 유족연금을 갖다가 또 줍니다. 자, 그리 되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 계산은 저게 뭐냐면 자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만 계산했지 않습니까? 저거 그죠? 한번 띄워 보실래요? 네.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17조 원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계산 근거를 내놨는데 자기 재임 기간 딱 그냥 5년만 딱 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30년짜리가 아니라 평균 60년짜리. 60년짜리네요. 한 명 쓰면.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5년짜리로 내놨는데 이 거짓말인 거죠. 나 정말로 저렇게 저 사악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그다음에 저기 또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을 7급 7호봉 3천만 원으로 가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뒤에 제가 이제 그 공무원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공무원이 호봉이 가파르게 호봉이 승급합니다.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호봉이 쫙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무풍지대입니다. 그렇지. 그중 공무원 못 자르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자, 그다음에 복리후생 좋습니다. 그렇지. 뭐 자기 개발이다 해서 막 교육 훈련 연수 뭐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까지 다 나오던데. 자, 그다음에 공무원을 갖다가 땅바닥에 앉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실 제공해야 될 거고 냉난방 해야 될 거고 아니 생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될 거고 밥값들을 갖다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옷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 교육비도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큰 거야 물론 이제 연금이겠죠. 그죠? 이런저런 거를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저게 2017년 기준에 한국 납세자 연맹의 그 김선태 회장이 하는 건데 그 정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1억이었습니다. 평균. 한 명당. 1년에요. 예. 자,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작겠지만요. 이게 그러니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라가니까 나중에 그 연봉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서울 중구청 있잖아요. 서울 중구청을 가서 이제 중구청의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예산서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구청에는 당연히 어떤 9급 1호봉, 2호봉, 3호봉부터 시작해가지고 5급, 4급짜리들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구청이니까 뭐 3급, 2급짜리는 없죠, 그죠? 없죠. 어쨌든 이제 그 중구청 그 전체를 놓고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네, 방금 들어 임금하고 복리후생비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부담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간접 정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생수, 밥값, 뭐 피복비 이것저것 어쨌든 한 명 쓰면 네, 연간 1억 들어간다는 거죠. 1억입니다. 공무원 한 명. 야. 자, 1억짜리를 그 30년 동안은 1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주게 되면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죠? 이게. 네. 그러면은 이걸 300만 원으로 계산해도 3,6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또 30년, 40년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저거 7급 7호봉을 3천만 원으로 저 가정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거는 분식을 넘어서 거의 사기 수준이죠, 사실은. 자기 5년간만 계산하고 5년만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직급 상승률 하고도 빼버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기타 뭐 예를 들면 뭐 복리후생비 그것도 다 빼버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그 일하면 뭐 여러 개 토지도 들어가야 되고 네. 사무실도 들어가야 돼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다 연금 빼버리고. 상승도 다 연금 국가 부담하니 그것도 빼버리고 예? 사실은 저거 발표 나왔을 때 말입니다. 지금 바로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송영길이 대표됐지 않습니까?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인가 했습니다. 그때 송영길이 뭐냐면은 아니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뭐 못할 사람이 어디냐? 그 지금 아마 저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바로 이제 그냥 두들겨 맞았겠네.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깨갱하면서 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송영길이 계속 헛소리한다고 비문이 됐구나. 예? 저거는 나중에 변명이거든요. 저게 저거는 이제 80년 메시 잘못 나갔다 뭐 이제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당시를 유심히 봤으니까 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때도 이제 그 양념 세례를 받았나 모르겠 문자복톤이라는 양념 세례를 좀 꽤 받은 모양이던데 그리고 나서 깨갱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선대본부장이 자신 후보랑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깨갱해가지고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드디어 어쨌든 지금 송영길이 그동안 뭐 예를 들면 뭐 북한 관련 발언도 보면은 전부 문재인의 눈 맞추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까지 간 거죠. 그동안 자기 소선을 꺾었고요. 양심을 처박아 놓고 간설게 다 빼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원팀이다 하고 팀장은 자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헛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아유, 이야기를 계속 해보시죠 뭐. 인생 왜 그렇게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은. 송영길. 아이고 우리 뭐, 김대호 소장이 잘 아시죠? 아유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데 참.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가 몇 학번인가요? 8.1학번 연대 8.1학번이지 연대 않습니까? 8.1학번이죠. 8.1학번 총학생회장이었지 예, 않습니까? 압니다. 예, 예. 8.1학번 당시 이제 연대 총학생회장이 송영길, 고대 총학생회장이 김영춘. 그다음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이정우였는데 이정우는 뭐 연설 잘하기로 유명했죠. 네, 언거를 했고 예. 지금 뭐 김영춘하고 송영길은 참 소신도 꺾고 양심도 접고 그다음에 간설게 다 빼놓고 김영춘은 원래 또 보수당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절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때 독수리 오영재 예, 2003년에 탈당을 해서 넘어간 오영재. 김부겸도 그때 독수리 오영재 중에 그렇지. 한 사람이었는데. 김부겸도 이쪽에서 일하다가 야 그러고 보니까 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갖다가 한 격인데 그렇죠. 저는 국힘당에서 제명당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신과 양심을 꺾지는 않았고요. 저 독수리 오영재 한번 좀 띄워보세요. 저거 한번 재민김에 한번 봅시다. 아, 예, 이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뭐냐면은요, 짝퉁. 아 짝퉁. 한때 2003년에 그때 이제 이 열린 우리당에 그때 창당에 기여했던 독수리 오영재가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짝퉁입니다. 이게. 짝퉁이고. 예, 독수리 이제 그 원조 당시는 독수리 오남매네. 오영재는 좀 다른 거죠. 예, 원조에는 이제 김부겸, 김영춘, 그리고 이우재가 있었고요. 이부영이 있었고요. 이부영, 이우재, 그다음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명이 손은 다른.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전히 간설게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소신과 양심 딱 그냥 그대로 이제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죽을지언정 어떻게 소신과 양심을 꺾습니까? 저는 소신과 양심을 쫓아가지고 제가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갖다가 했고 거기서 하여튼 그 모진 놈을 만난 거죠. 김종인과 황교안이라고 하는 아주 뭐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명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참 그 인생 재밌습니다. 예. 자, 뭐 다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이고, 그냥 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시련을 사람을 단련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단련 많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좀.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공기업 임직원 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알리오 시스템이라고 alio.go.kr이라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요 구조조정은 못했지만은 정보 공개라도 투명하게 했습니다. 몇 가지 그렇죠. 예. 그게 박은순하고 달라요. 박은순은 서울시는 정보 공개를 하기가 훨씬 사실은 쉽고 낫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저거라도 했는데 한번 좀 띄워보세요. 저거는 뭐냐면 중앙공기업입니다. 340개를 갖다가 저다 딱 했습니다. 근데 공기업은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 근데 뭐 상수도 하수도 하는 일 있잖아요. 뭐 지방에 또 뭐 서울 SH공사 그다음에 무슨 부산개발 무슨 개발공사니 뭐니 지방 공기업들이 한 400에서 뭐 한 4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록은 안 했지만요. 사실상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또 아마 몇 천 개가 있습니다. 박은순이 이제 만든 무슨 혁신센터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을 기업이다 뭐다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 다 예산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아예 그 지방 공기업 사이트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중앙 공기업에 등록된 340개인데 그 중에서 아까 시장형하고 준시장형 우리가 좀 이름 딱 들어보면 알만한
유명한 어떤 공기업들, 이른바 그 에너지 공기업들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기에 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들어 있고요. 준시장 공기업 들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저기서 공기업 임직원 현황이 보니까 2016년에 32만 8천이었는데 2021년 1분기에 44만 천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늘어나는지 보세요. 시장형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시장형은 그래도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니까. 예, 물론 저쪽 연봉도 높고요.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많이 늘어나느냐면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은 2016년 대비 2021년 1분기에 15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네. 예, 준정부 기관에서도 자, 중빈정부의 기금관리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를테면 이제 뭐 공무원 연금 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뭐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것들이죠. 이제 공무원들이 네. 그것을 이제 운영을 위탁하는 네네. 거의 뭐 정부 기관이에요. 그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경쟁이 없잖아요. 시장 그냥. 경쟁이 없죠, 그냥. 사실 거기는 정말로 엄격하게 사실 그 공무원 이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사실은 어떤 높은 수준의 노하우도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뭐 그냥 고졸 뽑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면은 저런 거를 갖다가 4 내지 한 7, 80% 직원들은요. 한 5년 있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저기는 원래 그 성격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발표된 게 바로 요겁니다. 저 보십시오. 저 공기업 쪽에서 보니까 시장형에서 빨갛게 지금 빨간 불이 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조 5천억 적자입니다. 준시장형은 그래도 이제 2조 원 흑자입니다.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정부 기관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 넘겨 보시죠. 다음 번호로요. 네. 네. 저기 평균 보수가 보니까 시장형 공기업이 평균 8,582만 3천 원입니다.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4천 5천만 원짜리부터 해서 1억 넘는 사람들이 쭉 시장형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 부분을 좀 넘겨보시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십시오. 자, 아, 이건데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좀 키워보세요. 자, 시장형 공기업이 보면은 가스공사. 예, 에너지 공기업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공항공사하고 네, 야, 그거 좀 키우면 되는데. 그다음에 시장형이 아니면은 그냥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자, 보십시오. 그 에너지 공기업들하고요. 강원랜드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공항공사 들어있고 항만공사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공기업이 이제 연봉이 셉니다. 저기 당연히 독점이죠. 그죠? 독점이면서 네. 어쨌든 나름대로 시장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당선되고 5월 12일 날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수많은 어떤 자회사들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협력업체들로 돼 있었거든요. 그 인원이 한 10,000명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정규직화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어서 첫 번째 불공정 시비가 벌어진 거죠. 임국공 사태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때 협력업체는 임금 수준도 낮았고 고용 자체도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충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또 뭐 친인척을 얼마든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정규직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양반이 돼버리니까. 양반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엉뚱한 사람 끼워 넣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기가 원래 청년들이 이제 상당히 선망하는 대상인데 이제 물론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월급 많고 신분 보장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노후 대책 분명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준시장형 쪽에서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한국철도공사 저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입니다. 바로 저기가 준신양형 LH공사. 그 다음에 이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금 관리형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것이 있고요. 쭉 넘어와 가지고요. 기타 공공기관에 이제 이러저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뭐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뭐 한국노동연구원, 오만 가지들이 저하게 218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기는 원래 수익을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대폭 늘린 거예요. 늘리는 방법도 뭐냐면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정규직화 이제 시켜버렸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핵심적인 인력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박사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이상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거기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원 업무를 하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핵심적인 부가가치는 거기에 박사급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3년 계약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생산한 사람들은 그냥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네네. 네. 아니, 그 계약직 그대로 유지된 거고요. 이게. 그리고 원래 이제 과거에는요, 지원 업무들은 외주를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핵심적인 인력들은 3년 계약직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년직, 보장직으로 보통 바꿔줬거든요. 대학하고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비슷한 시스템이. 맞아, 시간 강사 하다가 전임 강사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일거에 말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그것도 우연히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래도 이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처우가 좋았거든.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충 이 채용이라든지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연고 채용을 막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아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끼리끼리해서.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이게 일거에 그냥 뭐 팔자를 고치게 만들어 줘 버렸죠. 저거 끝나고 나면요. 문재인 정권 끝나고 나면은 감사원이 철저하게 그때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들 팔자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소수가 팔자를 고치는 바람에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은 이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핵심 유학을 갔다 오거나 뭐 어떤 박사학위를 갖다 땄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실제로 갖다가 핵심 인력들은 불이익을 얻게 되고. 불이익을 갖다 보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 사람들이 네. 이제 그 공공부문 일자를 갖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30년간 네. 어쨌든 뭐 나중에 좀 약간 늦게 한 사람이라도 하여튼 수십 년간 일하고 나중에 연금까지 하면 저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은 아닌데요. 예. 공무원은 아니죠. 어쨌든 뭐 공기업은 연금까지 또 보장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 대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연금이 그 개별로 다 있을 거요. 뭐 그렇습니다. 아주 완전 일종의 뭐 철밥통이 된 거니까요. 이게. 근데 저 소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의 소득 소스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지, 세금이지. 아까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요. 그것도 물건 강제로 팔아서 얻는 그래도 거고. 요금이잖아요. 그죠? 요금 가지고 하는 거. 전기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을 이용하면은 요금을 내고 국제공항공사 또 나름대로 이제 요금을 갖다가 요금을 내니까 어쨌든 이용료를 내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수는 없겠고 눈치도 봐야 되지만 쟤들은 기타 공공기관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정부 세금이니까. 뭐 저기서는 예산 딱 책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예산 받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그거는 우리가 낸 어떤 연금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단 관리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떼가니까 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적어도 공무원 못지않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저기도 무슨 뭐 노사 자율이다 해가지고요 웃긴 겁니다 저게. 노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머리띠 메고 특히 뭐 예컨대 그 기관장 오면요. 뭐 기관장 오면 대부분 낙하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 되면은 이제 그냥 뭐 출근 저지 투쟁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요 뒤로 이제 따냅니다. 야 이거 들어줄 테니까 이거 다 이거 하나 주라. 그러면 주면은 이제 출근 저지 투쟁 풀고 뭐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숱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공 부분 일자리를 늘리면 그 사람들은 해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의 예산 가지고 그들의 그 복지 혜택이나 생산성 이상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김대우 소장님 분석에 따르면 거의 뭐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평균 1억이 그러니까 그렇게 1억 들어가는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마구잡이로 늘려놨다는 얘기죠. 저 사람도 느리는 사람들은 지금 뭐 다 문재인을 아마 결사적으로 결사옹이 부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대가 네. 상당히 그 사무직이나 이쪽 서비스 쪽에서 40대의 문재인 지지도가 높은 것도 저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40대에다가 화이트 칼라면은요. 그 화이트 칼라의 주력들은 공공 부분이거나 교제 산업이거나 그럴 거거든요. 은행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이념적 지지에다가요. 그 자기 물질적 이익도 이게 그렇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탬이 되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한국 청년 인재들이 한국이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는 1960년대, 70년대에 가장 어떤 빼어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민간 기업으로 갔고 수출 기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적인 유인 보상 체계가 보면은 가장 빼어난 사람들이 공무원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지금 뭐 그 공무원 열풍이잖아요. 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럼 공무원 안 되면 이제 공기업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아니 지금 어떤 사회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뭐 벤처나 이런 것들에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야 될 이 친구들이 전부 공무원 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 국민 세금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겠다는 건 부가가치를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을 속으로 엄청 파괴를 했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요.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지금 우리가 네. 그 밝게 전망 못하는 게 아니 똑똑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공무원을 신흥 양반을 선호하는 것으로 갚버렸으니 사회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요 합리적 선택은 어쨌든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의 정직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확고한 규제 산업 있잖아요. 의사나 변호사 특히 의사가 이제 대표적일 텐데 뭐 의사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은 맞습니다만 그 사회적인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사회적인 유인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인 보상 체계를 바로 정의라 그래요. 그렇지. 국가의 본령이 아까 원래 이제 안보, 질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 핵심에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게임 규칙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입니다. 이게 정의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이 다 때려 부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또 평생 경쟁할 필요도 없고 네네.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아예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네네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뭐 공공 부분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은 260만 명, 260만 개 되네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요. 이게 이제 2016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2019년 기준이 이게 2021년 1월 20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럼 2020년 거는 내년 1월에 나오거든요. 가장 최신인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는 저기서 한 270만을 아마 넘었을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통계는 그 문재인 퇴임하고 나면은 이제 2020년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20몇만 개가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쪽에서 일반 정부 쪽에서 한 20만 개가 늘었고요. 저기서 말하는 공기업은요, 아까 우리가 말 340개 중에 일부만 해당됩니다. 저 안에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볼 때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20만 개 늘었지만 네. 그 전 정부에는 저렇게 안 늘렸죠. 야, 저는 저렇게 안 늘렸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 도의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거는 쉽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 대신에 말입니다. 삽 100개 나눠주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늘리는 게 너무나 쉬워요. 표도 잘 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그 부담을 갖다 국민 전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식도 못 합니다. 근데 그리스가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 나라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그리스의 기사를 뒤져보니까 그 CNN 있잖아요. 네네. CNN은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스 안에서만 하는 국영 방송 하나가 네. CNN 전체 직원 숫자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게 이제 바로 포크레인 한 대로 할 걸 같아. 그러니까 그 삽백자로 아니면 숟가락 삽백자로 만개. 만들어진 거죠. 아 원래 그 특성이 그런.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그 당시 보니까 막 공무원 막 엄청 늘려가지고 네네. 일거리가 없는 공무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소방관도 늘리고 경찰도 늘리고 전부 공무원도 다 늘려가지고 결국은 그 그리스가 그거 재정 감당 못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사회의 어떤 기풍을 갖다가 똑똑한 놈들이 뭔가 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을 만들거나 세계적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가고 성공이 보장이 받아야 그 친구들이 그걸로 많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치 파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요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의 완전히 뼈를 봐서버리고요 뇌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쓱 쳐버리는 그야말로 그냥 망국적인 어떤 정말 천인공노할 어떤 그 짓거리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뭐 법치 파괴 문제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썩히고 뼈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바스러지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갖다가 해왔는데요. 그 지금 이제 이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들은 공공부문 뭐 일자리 통계다 그래가지고요. 쭉 보면은 연도별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반 정부 쪽에서 참 이자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사실 많이 늘렸고, 그리고 공공부문 이제 260만 개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저기에 원래 사립학교 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원래 세금에서 월급 받지 않습니까? 세금에서 받죠. 그런데 이제 채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뺐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공부문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의무복무직인 어떤 그 사병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도 이제 그 징집 사병들인데 원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빼놨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빼놨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거 외에도 아까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들하고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떤 교직원이나 의무복무 중인 사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좀 300만 명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300만 넘겠죠, 훨씬 넘. 예. 그다음에 박은순이 만들어 놓은 무슨 뭐 마을 기업이다, 뭐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다 뭐다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뭐 혁신센터다 뭐다 해서 그것도 사실은 세금이 그 소득의 소스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됩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예를 들면 운영되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두환 정부 이래로요 이 부분을 갖다가 줄이는 거는 모든 정부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래도 모든 정부들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국가 부도 사태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그 김대중은
뭐 이제 이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어떤 구조조정을 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노무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갖다가 사실은 걸었고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효율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줄이지는 않고 투명화하고 효율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또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건전하게 만들어 놨던 거를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리거든요. 이게 늘리면은 이게 대한민국 망해라 정책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거는. 네. 이거 완전히 정치 이 뭐라 그럴까 이게는 정치 생양아치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청년들을 죽여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철밥통들의 어떤 밥그릇을 재질을 갖다가 이렇게 철로 바꿔주고요. 플라스틱을 철로 바꿔주고 그다음 밥도 수북이 담고요. 안에도 철을 금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원래 철밥통 위에 금밥통, 금밥통 위에 공밥통입니다. 공무원 밥통이. 아 그래요? 금밥통은 이제 금융기관의 밥통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공밥통이 최고입니다. 그 공밥통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린 거거든요. 정말로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저 집단이거든요. 저 집단은. 자, 그 지금 그 한 가지만 그 다음 좀 띄워보세요. 이거 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예, 이거 좀 띄워볼게요.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국이 그 세금 내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지하게 많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공기업인데 의외로 한국이요 공기업의 어떤 위상 자산 기준으로 보면요 보통 우리가 삼성하고 현대자동차를 1등, 2등 합니다. 그다음에 3등, 4등을 잘 모르는데 3등, 4등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이거 사실상 공기업이거든요. 이 8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10인데 공기업이죠. 그다음에 농협 사실상 공기업이죠. 그렇지.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14위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다음에 KT 사실상 공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기 저 SH공사 저거 서울시의 그 최대 공기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수자원공사 뭐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하고요. 대우건설 이런 데는 다 우리은행의 어떤 이 관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상 공기업이죠. 팔기 전에는 뭐. 그다음에 저기에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겠죠.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거 일종의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쥐게 되면요. 나눠줄 수 있는 적과 꿀이 너무 많아요. 족쇄하고요. 오랏줄만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 적과 꿀이 너무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요. 이자들이 좌파들이 다 달라붙었겠네. 이자들이 잘 몰랐거든. 아, 그 내용들을. 근데 이제 문재인 딱 들어서니까요. 그때 한번 딱 돌아서서 그때 더 해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생각이 이제 이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못된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피라냐 떼처럼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을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 뜯어먹는 방법이 바로 대표적인 게 태양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버섯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어떤 건데요? 한번 설명해. 어떻게 뜯어먹고 있는데? 아니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한전에 뜯어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발전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자로 전환된 거는 그 태양광 사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납품하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쓰이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사주는 거잖아요. 적자 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면 이득이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태양광 설치하다가 지금 이번에 지난번 홍수 때 보니까 막 무너져 내리고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그다음에 저수지에 보니까 저수지가 아주 물이 그 햇빛을 못 받도록 해놨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네네네.
지금 그런 부산의 식으로. 어제 뉴스는 보니까 네네.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에도 네네. 태양광처럼 발전단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야, 아니 그 바다나 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썩는 거 아닌가요? 뭐 하여튼 뭐 저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어쨌든 태양광 패널 사업하다가 감옥 간 친구도 있죠. 그 허인혜라는 친구. 아유, 운동권. 그 친구 잘 알죠. 예. 근데 뭐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건 정말로 그냥 운 나빠가지고 깃털이 제가 볼 때 깃털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런데 그 태양광의 이 비용 대비 효율뿐만 아니라요. 원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몇만 년까지 무슨 뭐 폐기물을 갖다가 몇만 년 동안 방사능이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태양광 패널 저 수명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 10년, 20년? 예, 20년 안 된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거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부 환경재해잖아요. 저거 폐기하는. 엄청난 어떤 재앙이죠,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원전에는 예? 네네. 김대우 소장이 네네. 최근 그저께 그 지난주 발표된 거 보면 네네. 원전의 그 폐 연료봉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재처리해서 네. 그걸 계속 쓸 수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태양광 가지고 네. 한전 뜯어먹는 기술을 개발했군요. 그렇습니다. 저건 합법적으로 뜯어먹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기에 직접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예? 그 저런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공기업들을 이용해서 뜯어먹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서울시를 뜯어먹을 때도 가장 사회적 큰 게 기업. 태양광이나 이것이 가장 큰 아파트형 뭐 베란다형 어떤 태양광 전기. 그 사업에 참여하면 뭐. 네, 그거 이제 허인에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걸린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또 뭡니까? 전기분. 그게 이제 그 특이한 그 다음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저기 에디슨 모터스라고요. 중국 회사죠. 예, 아니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네, 중국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뭐 그것도 이제 버스라는 게 그 공용이잖아요. 우리 공공이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그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엄청난 또 농안한 장사인데 그 장사들의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중국하고의 어떤 밀접한 커넥션이 이제 있죠. 그럼 다음에 별도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사회적 기업이다, 마을급이다, 뭐 협동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빼먹는 것도 있고 태양광 풍력이다 뭐 해서 빼는 거 있고 전기버스다 뭐 해서 빼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뭐 감사나 이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정규직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 또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빼먹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요. 아까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를 박살내 가지고 가장 빼어난 인재들이 민간 기업으로 수출을 한 기업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안 가도록 만들었어요.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 말고 그냥 전부 공문 되도록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영혼을 썩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국가의 장기적 국가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도끼로 그냥 다 찍어가지고 찍어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돌아다니는 피가 예산인데 이 여기다가 수많은 빨대를 꽂아가지고 지금 지들 식구들 쪽쪽쪽 열심히 빨아먹고 있습니다. 좌파들끼리. 예, 정권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아먹자 그래서 지금은 아마 더 가일층 빨아먹고 있을 겁니다. 피를 갖다 쭉 빨아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그 태양광 패널 등으로 완전히 그냥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요. 환경을 때리 파괴하고 수백 년 된 아름다운 숲을 때리 파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나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엄청난 숫자의 직원을 늘려가지고 네.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범죄들이 많군요. 청년 인재들을 갖다가 완전히 엉뚱한 대로 다 빨아갔으니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원래요 그 두뇌가 사람의 인간의 창의와 열정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뭐 사람의 근력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혁신 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을 먹이 살리는 시대인데. 근데 그거를 갖다 전부 다 공무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트레이닝 있고 그냥 5년 10년이고 이렇게 인생 그냥 허비하도록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시기에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업은 또 나름대로 연고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 외주 용역을 받거나 공기업이 이런 형태로 용역받아서 해서 사회적인 경제 심리 자체를 갖다가 무참하게 파괴를 갖다가 지금 해왔죠. 대한민국 파괴 행위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네. 서서히 정말로 돌아설 수 없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입니다. 이거는 주사파 사회주의자보다도요 더 이게 완전히 속을 갖다가 더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걔들은 거거든요. 정권을 바꾸면 되지만 이렇게 네. 무너뜨린 거는 지금 다시 회복하는데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난 기득권 집단이자 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그리고 저들은 또 저항할 거 아닙니까? 네, 옹호하는 집단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놨고. 정권 바꿔놓으면 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뭐 광화문에 들고 뭐 나와라 그러면은요, 상당히 생존권의 요구 차원에서 아마 결사적으로 항전할 겁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저들이 나왔듯이 말이에요. 좌파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축적해 놓은 그 자금 가지고 네. 좌파들이 국민 선동해서 나왔듯이 이번에는 아예 그냥 거기에 취업된 사람까지 치면 그 피해는 엄청나겠군요. 그 1000배 만배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혜택 받은 보다 1000배 만배가 지금 더 많아요. 얘들이.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뭐. 그 저는요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요 이게 1818년에 쓴 책인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 이게 지금 당신 현대판 공무원 하위직 관리들 공무원들이죠. 아전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아주 빼어난 통찰이에요 이게. 백성을 착취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그러니까 아전은 백성을 논밭으로 그러니까 삼는다. 토지를 논밭으로 삼는 거는 거기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죠 백성들. 네네. 그런데 아전들 공무원들은 백성을 아예 착취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징수하는 것을 수학으로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서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지금 비숍 여사의 글에 보면 조선 말에 그 생산의 거의 80%가 착취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29번 PT인데 29번 PT 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9번 PT인데 이게 요건 오늘 못한 거는 다음에 또 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그 주에 중간에 있던 지금 오늘 설명 못한 거 쭉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29번 PT. 이건데요. 요거 한번 띄워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야, 정약용이 잘 봤네요. 예. 그러니까 정약용의 저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조선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조선의 전철을 대한민국 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재집권을 하게 되면요 한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저 길로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백성을 뜯어먹는 게 사실은 뭐 말은 좀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기본적인 어쨌든 행태로 보면 공무원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백성 내는 세금으로 기생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들이 그러니까 기생하는 사람이 적어야 살지. 그렇죠.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항상 어떤 서비스 질이 빼어나야 돼. 공공 서비스 질이 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금 공공 서비스 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왜 백신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 아프리카 수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늦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런 백신을 갖다가 구매하는 게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 개판으로 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피해 안 본 사람이 있고 피해 본 사람이 있으면 피해 본 사람을 착하게 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돈 가지고 선심을 쓰는 거예요. 전부 나눠주는 거.
이런 수준의 어떤 지금 공공 서비스를 갖다 그 중에는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익 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를 좀 도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또 영업 제한 내지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그러니까. 대폭적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짓은 안 하고 말입니다. 돈 쫙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일단은 물론 사람들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이야 우리 인이 잘해 뭐 대충 이렇게 이제 그것 갖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하면서 우리 인이에 대해서 칭송을 갖다가 뭐 하기도 하겠죠. 예. 자, 그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금 김대호 소장님이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 한 명 늘리면 약 1억 연간 전체 비용을 합치면요. 근데 그 공무원이 30년간 일하잖아요. 한 명 30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60대 정년하더라도 90세 30년간 또 일한 연금을 줘야 돼요. 거의 60년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늘리는 것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줄이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얘기처럼 공무원 백성을 위해 기생하는 사람이다. 이거 물론 그 공무원을 뭐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부를 창출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수는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또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일을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영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비스하는 공복의 자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공무원들 징계해야 돼요. 예? 공무원이 갑이 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고 공무원을 늘리고 공무원이 갑이 되게 만들고 있고 정말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장 활발할 때 세상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야 될 젊은 세대로 하여금 공무원을 선망하는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문재인의 죄악 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기생하는 온갖 사업들을 악취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문재인 정부의 해악은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30년, 40년 갈 수도 있다. 예? 그냥 단순히 나머지는 정권을 찾아오면 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30년, 40년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이다. 라는 게 오늘 김대호 소장님의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꼭 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좀 주변에 좀 퍼날라 주세요. 그리고 김대호 소장이 경세방략 그 김대호 TV를 여러분 꼭 좀 들어서 이 김대호 소장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공무원 늘린 게 왜 나쁜지 이대로 가면 왜 대한민국 망한 길로 가는지 단순히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서서히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 젊은이들을 아예 그냥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젊은이들의 도덕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게 우리 김대호 소장의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였습니다. 저도 평소에 김대호 소장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김대호 소장이 사실은 제 나름 내용을 알게 한 사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김대호 소장에 대해서 김대호 소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김대호 소장님이 정말 이 너라TV 오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